됐어? 이 얘기를 할 거지. 자, 예를 들어 이런 생태계가 있대. 그냥 임의의 생태계네. 이렇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생태계 내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에너지의 근원. 생명 현상이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원은 누구야? 생명 현상이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원 누구? 생산자. ATP. A. 그럼 그 ATP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 무기. 포도당. 그래서 유기물. 그럼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어디서 온 거야? 에너지 근원이 어디야? 무기물. 빛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야 그걸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뭘로?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지. 이해됐냐? 자, 그냥 예를 들어서 빛 에너지가 10이 들어왔대. 원래는 10 중에 일부만 사용을 한다. 근데 그냥 다 10으로 얘기해. 그냥 다 바꿨다 쳐. 빛 에너지 10을 그냥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그냥 전부 다 바꾼 거야. 자, 10을 바꿔놓고 생산자가 사용을 하는 거야. 세포 호흡에 5개를 썼대. 그럼 몇 개 남니? 그래, 5개 남잖아. 원래 이 5개 중에 일부만 소비자한테 1차한테 넘겨지는데 그냥 다 전해졌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태계니까 1차 소비자가 그 5를 가져와서 얘도 세포호흡에 사용을 했어. 3을 그럼 얼마 남어? 2 남어. 그냥 다 가져갔어 얘도. 그래서 2차 소비자도 세포호흡에 2를 다 썼어.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썼어. 그렇게 발생한 이 10개의 열에너지는 다시 생산자가 10개의 화학에너지로 되돌릴 수 있어요. 없다. 없어요. 이게 안 돼. 빛은 기반이 없잖아. 그럼 10개의 열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비를 아니 썼잖아.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썼어. 그럼 발생된 10개 열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알아서. 사라져? 다시 생태 밖으로 나가면 되지. 이게 뭐야? 10개가 결국은 10개를 돼서 생태 바깥으로 나가버렸잖아. 네.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그렇죠. 이게 연력학 1법칙이야. 아, 네. 에너지 보존 법칙. 아, 예. 에너지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거야. 도전. 안 감소해, 안 증가도 안 해. 그냥 형태만 바뀔 뿐이야. 그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한 놈.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는 거야. 또 나가는 거고. 저거는 엔트로피야. 생명체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엔트로피를 자꾸 증가하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얘가 사용한 건 화학 에너지야. 됐어? 바뀐 열 에너지는 다시 생산자가 화학 에너지로 되돌릴 수 없다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야. 왜? 생태계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다시 생태계 바깥으로 나가는 거라고. 근데 그 양이 보존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빛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흐른단다. 쓴다. 그래서 흐른단다. 그래서 흐름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 흐름.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빛 에너지는 누구에 의해? 식물에 의해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으로 바뀐다?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이 화학 에너지는 생산. 식물과 동물들이 세포 호흡으로 사용을 해서 결국은 열 에너지의 형태로 어떻게 된다? 나간다. 얘는 영역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식물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지 혼자 잘 살아. 근데 동물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섭취해야지. 동물들은. 그래서 그 유기물 안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를 세포업으로 이용해서 에너지를 꺼냈습니다. 종속 영양제.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렇게 에너지는 흐른다라는 거야. 일단 순환되는 것이 아니야. 에너지는 흘러. 이해됐어? 네. 조용히 이해하고 나간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다른 행성에 누군가가 있으면 또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겠지. 근데 모르지. 다른 행성의 생물체가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형태만 바뀌는 것 뿐이야.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게 있어.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수는 작아져. 먹이 피라미드 형태를 띠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수는 줄어드는데 개체 크기는 커져요. 위로 올라갔어. 일반적으로. 됐어? 위로 올라갈수록 생물 농축도 이거는 커진다. 이게 쉽게 하면 이 얘기야. 멸치에 중금속이 많을까? 참치에 중금속이 많을까? 참치야 왜? 먹고 싶다. 뭔가 하나에 많이. 중금속은 몸에 들어와. 잘 분해도 안 돼. 잘 배출도 안 돼. 그 멸치 속에 들어있는 거를 큰 애가 얘를 또 먹고 그럼 얘도 분해도 안 되고 잘 나가지도 않아. 그럼 또 큰 애가 얘를 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최상의 포식자인 참치가 중금속이 가장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 농축도가 커지는 증상을 보인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져. 이게 생물량이 작아져. 그리고 생물량은 그냥 생물들의 건조 종량을 말하는데 그냥 몸무게라고 생각해 주면 돼. 몸무게.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지. 그럼 개체수가 적으니까 그 개체들의 몸무게를 합친 양은 줄어든다는 뜻이야. 생물체들의 건조 중량을 말해. 그냥 몸무게. 알겠어? 몸무게가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것은 이동하는 에너지량이 줄어든다. 1차 소비자를 5 갖고 2차 소비자를 2 갖잖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잖아. 아까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서도 피식량이 20이었지만 1차 소비자의 피식량이 20이었는데 2차 소비 피식량은 4밖에 안 됐잖아.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거의 줄어든다.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게 대부분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 자, 대부분이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건 계산해 봐야 돼.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구할 거냐? 간단해.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 에너지량. 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 이게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방식이야. 간단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물이 생태계 이걸 가지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저걸 가지고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생산자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는 비대에너지잖아. 그러니까 비대에너지 10분의 생산자의 화학 에너지가 10이잖아. 그러니까 다 바꿨잖아. 10을 10으로 다 바꿨으니까 얘는 효율이 100%지. 자, 그럼 1차 소비자의 효율을 어떻게 구해? 전 단계가 생산자니까 생산자 안에는 총 에너지가 얼마큼 들어있어? 10. 아까 1차 소비자가 얼마큼 넘어왔어? 5. 얼마? 얘 벌써 줄어들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2차 소비자의 효율을 어떻게 구해? 5분의 2 전 단계 1차 5, 2, 100 얼마?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감소하고 있구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생산자 에너지 효율이 10,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10,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15야. 그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건 안 돼. 이거는 왜 안 되냐? 다시 똑같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효율이 증가해야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같으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없어. 자, 그러면 생산자들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 비대에너지가 있어야 돼. 근데 비대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생산자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전 단계가 비대에너지니까. 표시가 되어 있어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가 10이면 얘는 2야. 나머지 8은 이용하지 못해. 그럼 생산자 에너지 효율은 얼마냐? 10분의 2. 20%.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냥 다 바꿨으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100%, 50%, 40%.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두 생태계를 주는 거야. 하나 모두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냐? 이렇게. 그러면 이걸 계산해 봐야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지. 이거 간단해. 그래서 거기 190페이지에 에너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다음 에너지 효율. 거기 보면 이거 뭐야? 생산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해? 빅에너지가 얼마냐? 10만이냐? 단시 100, 1000만, 10만. 생산자가 얼마큼 바꿨냐? 만 바꿨네. 오우, 안 보여. 그럼 얼마야? 10만 분의 만 곱하기 100. 그러면 효율이 얼마야? 10만 분의 만 곱하기 100. 10%. 그러면 1차 소비자는 자 생산자가 갖고 있는 게 만.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는 얼마큼 왔어? 1000 왔지 1000. 얘 10이네. 그치?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 갖고 있는 거 1000, 2차 소비자는 200. 그치? 곱하기 100, 20%. 3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 200, 3차 소비자 50. 이해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저게 에너지 효율이 아니죠. 100% 50% 40%. 아 이거는 이걸 가지고 한 거지. 효율이에요? 어. 근데 에너지 효율은 상처로 갈수록 증가하잖아요.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산해 봐야 이게 증가하는지 안 증가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이 임의 생태계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얘는 감소한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 계산해 보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했다고 증가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생산자의 효율하고 1차 소비자의 효율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당연히. 근데 이제 소비자들에 있어서만 비교했었을 경우에는 1차는 10, 2차는 20, 3차는 25니까 아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의 비율, 그거를 에너지 효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됐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생태 피라미드 세 가지 이렇게 아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구나. 생물량, 몸무게들도 줄어들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동하는 에너지량도 줄어들고 있구나. 이해됐어? 근데 간혹 가다가 언니 어디 보고 있어? 네? 이거 벌써 넘겼어 왜? 저 넘겼어요? 왜 넘겼어? 여기. 아 여기에요? 근데 해양 생태계 같은 경우는 1차 소비자가 이렇게 클 수도 있다? 여기 가르친다. 해양에서는 이렇게 역전이 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어.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1차 소비자들이 생산자 그냥 전체를 다 잡아먹는 거야.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 있지. 그럼 그 개체수가 줄어든다. 근데 얘는 토끼가 먹어가면 한 요만큼만 뜯어먹는 거잖아. 이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됐어? 그 생물량은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그냥 참고. 자, 그 다음에 192쪽으로 와서 물질의 지금 에너지는 흐르는데 물질은 순환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휴가 아직 안 갔냐? 시간 끝나서 바로 학교 가는 거야. 갈 시간이 없었나? 휴가 가고 싶지. 갔다 와. 내가 다 영상을 찍어 올 테니까. 가. 근데 유전인데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가. 오늘 갔어야 돼. 그지? 영상 올려주면 여행 가고 이거 딱 보고 오지. 여행 가서 여행 가서 이거 딱 보고 오지. 그런 짓을 왜 해? 놀 땐 놀고 할 땐 하고 그래 효율이 높아져. 그래서 영상 안 보고 왔어. 지난 시간에 안 봐도 이해 다 되잖아. 그지?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질소, 인 등등 이런 것들은 순환한 이게 뭔 말이야? 그죠? 네. 이 몸을 구성하는 탄소는 어디서 왔지? 응? 밥에 있는 탄소는 어디서 왔지? 밥이요. 포도당. 네가 죽으면 너는 완전 분해가 되겠지? 그럼 네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등등등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지겠지? 그래야 다른 생명체들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대입하는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수소, 질소, 인 이런 것들은 예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다른 생명체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었던 구성원들을 다시 재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도 죽으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연으로 되돌려줘야 또 다른 생명체들의 몸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 있거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면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에 대해서만 배워. 그리고 두 가지만. 자, 탄소 왜 필요할까? 탄소는 왜 있어야 될까? 탄소 화물을 만들어야 돼. 탄소 화물이 뭐니? 탄소 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것들을 탄소 화물이라고 부르지. 주 구성원소가 탄소고 여기에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거 다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은 탄소 화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유기물이다라고 생각해. 그럼 질소는 왜 필요하니? 질소 화물을 만들기 위해서야. 질소 화물은 탄소에 질소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화합물이야. 여기서 질소 화합물은 얘하고 얘야. 그래서 단백질은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는 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인. 근데 얘는 황이라고 하는 거. 일부가 단백질 중에 일부는 황을 포함한 단백질들도 있어. 근데 인은 핵산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야. 인산 들어갔지. 인산. ATP 할 때 인산이 나왔을 때 그 인산, 인. 그러니까 단백질과 핵산은 질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얘네들을 만들 때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 정보는 단백질 설계도야. 단백질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핵산이 있어야 돼. 핵산을 만들려면 질소가 있어야 되거든. 결국은 이런 걸 만들어서 단백질 설계도를 저장하고 있어야 그 설계도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물질 대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 탄소는 우리 골격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탄소가 필요한 거라고. 유기물의 구성원소, 주된 구성원소가 탄소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탄소가 선환이 되는 거하고 질소가 선환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그게 물질의 순환이야. 유진이 너 졸고 있다. 네. 졸고 있어. 네. 내는 뭐라는 얘기야? 네. 이게 뭐예요? 나무, 탄소. 나 그러면 안 돼. 아, 졸리면 저기 써서 들어도 돼. 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비공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하지. 그리고 뿌리로부터 물을 이렇게 흡수하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입까지 전달이 되잖아. 그래서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비대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얘네를 가지고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해서 뭘로 바꾼다? 산소화합물로 바꾸는 거야.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식물은 지가 만들고 지가 세포호흡에 포도당을 분해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합성하고 지가 분해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다.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독립 영양 생물 식물. 세포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본인이 다시 재사용할 수도 있고 많이 만들어지면 바깥으로 내보내져서 또 다른 애가 사용할 수 있겠지. 얘들도 이런 걸 또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 그럼 우리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얘네들이 만들어 온 탄소 화합물을 음식으로 섭취해야지. 그래서 소비자들은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탄소 화합물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럼 여기 있는 비대에너지가, 여기 있던 비대에너지가 탄소 화합물 속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유기물의 형태로 에너지는 이동한다라는 뜻이야. 이해돼?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이동하느냐? 그게 유기물의 형태로 움직이는 거야, 유기물. 그럼 그걸 가져가면은 소비자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화학 에너지를 이제는 세포 호흡에 얘를 또 쓰는 거야, 세포 호흡. 그럼 세포 호흡을 할 때 또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걸 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니? 내보내야지. 그럼 또 누군가가 또 그거를 또 다시 탄소화물을 만드는 재료로 다시 사용할 거 아니야. 빨간 글씨 보고 쓰신 거예요? 어떤 거? 이거? 화학 에너지.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 말도 이해되냐? 그러니까 상위 소비자도 마찬가지지. 얘가 또 이걸 또 가져갈 거 아니야. 어떠한 형태로? 유기물의 형태로 움직이잖아. 이해됐냐? 아까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총 광합성량에서 호흡으로 소모되고 남는 순 광합성량을 생장할 때 다 썼다고? 아니잖아. 피식돼서 잃어버리는 양도 있고 또 낙엽, 고사량. 식물도 죽을 수 있잖아. 낙엽이 돼서 그 안에는 아직까지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라고. 동물들도 죽을 수 있잖아. 자연사량, 아까 들어있었잖아. 자연사량, 죽은 사체라든가. 동물들은 대신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 만들 수 있잖아. 여기 안에는 사체와 배설물 안에는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탄소, 화합물이 들어있는 거지. 화학 에너지 형태. 이거를 누가? 분해자가 이용해. 분해자가 이걸 분해하는 거지. 분해자의 세포호흡. 그럼
얘가 세포에 이거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꺼냈으면 거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또 대기 중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하고 또 사용할 수 있겠지. 사체와 배설물 안에 들어있는 탄소화합물은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될 수도 있지만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탄화작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대. 탄화작용. 하나?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아, 탄소화. 탄, 석유, 화석연료가 되는 거야. 이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육상식물이 탄화작용을 받았다면 석탄이 되는 거야. 해양생물들이 탄화작용을 받아서 석유가 되는 거야. 그거를 누가 꺼냈으니 인간이 그걸 꺼내서 연소에 사용을 하잖아. 그럼 이산화탄소가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았었던 시절에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대. 근데 연소라고 하는 과정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많아져서 무슨 일이 벌어진대? 지구 온난화 현상이 벌어진대.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 이런 거잖아. 지들은 다 써놓고 이제 좀 써보려고 하니까 탄소 발생량을 줄이래. 그럼 뭐라고 이렇게 좀 다른 대체를 만들어 주고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저 영향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는 썰이기는 해. 그게 주기설 지구가 이렇게 더졌다 식어졌다 하는 그런 단계가 있대. 뭐 해빙 되는 것도 있고, 뭐 얼음 그것도 있고, 그게 줄어드는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썰도 있어. 그 지구 온난화는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는데 설이네요.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얼음은 녹고 있다라고 하는 건 같긴 해. 위성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저기 위쪽에는 빙하가 녹는 데잖아. 녹아 없어진 위성 사진이 나오잖아. 네. 그럼 녹고 있긴 한 것 같아. 평균 기온이 올라간 것 같긴 하고. 근데 그게 완벽하게 쭉 하고 녹아내리는 단계가 또 일어난다. 그건 아니게 살짝 떨어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어차피 얼어가는 단계도 또 있을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대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 발생량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사용을 하니까 얘도 이산화탄소, 우리도 이산화탄소, 얘도 발생 이산화탄소보다 점점 그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지구온난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면 돼. 잠긴대잖아. 2달 전인가 그거 다큐를 봤는데 해수면이 얼마큼 상승하니까 인천 저기 강화도 쪽 잠기고 부산 쪽도 좀 잠기고 그 자유여신상이 잠기더만 요만큼 남고 잠기더라고. 그래서 되게 잠기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몰디브도 잠긴다고 해갖고 지금 몰디브 거기 이주하는 거 알아? 섬 전체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집단 이주를 하게 만든 이렇게 섬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인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대박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을 해갖고 해수면이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는 잠기지만 여기는 안 잠기게 설계를 해서 이쪽을 다 이주를 시킨대. 몰디브. 주기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제 육기물 옆에 몰아쓰시는데 유기물 내가 어디다 적어놨어? 보이잖아. 어디? 육기물 이거? 아니 여기 또 적은 게 또 있어? 맨 이거? 그 소비자? 얘는 1차, 얘는 2차. 이렇게 상위 소비자로 유기물의 형태로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거. 소비자. 에너지 이동 형태가 누구냐라고 물어봐.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이동하느냐? 그게 비에너지로 가느냐? 열에너지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봐. 화학 에너지로 가는 거야?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가는 거라고. 전달해도 또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는 예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다른 생명들이
몸을 부수니까 탄소를 재사용하는 거야. 우리도 죽으면 탄소를 또 누군가 또 쓰겠지. 수소도 그렇고 나머지 다 그렇고. 지금까지 한 건 탄소순환이야. 탄소순환. 이번에는 질소순환을 할 거야. 질소순환.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는 질소. 그래. 그다음 모르냐? 산소. 그다음 아르곤. 아르곤. 그다음 이산. 등등등 한 70% 아니야? 몰라. 40%까지. 76이에요. 76. 야, 얘가 이거 먹었지? 얘가 이걸 이용할 수 있냐? 아,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질소는 얘가 이용할 수 있어? 아니요. 이거 못해? 네? 아, 못하고. 이게 다시 나와. 이게 워낙 구조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있거든. 저걸 깨려면 200기압에 한 4,500도가 있어야지 저걸 깰 수 있고. 그럼 얘가 살 수 있겠냐, 생물이? 200기압에 4,500도가 필요한데 질소를 깨려면 불가능한 거지. 근데 그걸 실험실에서 깼지. 하버 보슈가. 그래서 뭘 만들었어? 질소비를 만들잖아. 아, 그 화학에서 안 배우냐? 배웠어요. 네. 나쁜 놈들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도구 놈들이가 그걸 도구 만든 사람. 누가 만들려고 했어. 어쨌거나 이거는 그림의 짱이야. 얘가 이용 못해. 근데 얘가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면 다른 형태로 질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거지. 얘가 콩과식물이야. 콩과식물에 뿌리에 혹이 있어. 여기 누가 살고 있냐면 세균이 살고 있다. 콩과식물의 뿌리 혹에 있는 세균이 대기 중에 있는 이러한 질소를 말이야 이걸로 바꿔. 암모늄 이온으로. 그러면 식물은 이거를 흡수해서 쓸 수 있다. 이 과정을 질소 보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해주는 거냐면 질소 보정 세균이 하는 거야. 그 질소 보정의 세균의 대표가 콩과식물의 뿌리혹 박테리아야. 네. 이때 아조토박터 이런 놈도 있어.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 세균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럼 얘도 얘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얘는 세균이니까 광합성을 못해. 그러니까 얘가 광합성을 한 산물을 얘한테 이렇게 줘. 그러면 얘도 좋고 얘도 좋고 둘 다 좋네. 상리공생과 함께해서 또 대표로 나오는 생물이 지류도 그렇지만 콩과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야. 걔네들은 서로 도움을 주는 상리공생관계야. 어쨌거나 흡수해서 이제 이걸 이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토양 안에 또 세균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질산이온으로 바꿔. 그럼 이것도 이렇게 흡수돼서 쓸 수 있대. 이런 걸 질산화 과정이라고 불러. 질산화 작용. 누가? 질산화 세균이. 이것도 세균이에요. 아질산균, 질산균 이러한 세균들이 얘를 이렇게 바꿔. 그럼 이것도 흡수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이제 드디어 이걸 이용 못하는데 이런 걸 뿌리로 흡수해서 얘가 이걸 하는 거야. 식물이 질소 동화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질소화합물을 만드는 거야. 아까 질소화합물이 뭐가 있다 그랬니? 단백질도 있었고 핵산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식물이 세균들의 도움을 받아서 질소 동화작용,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합성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부르잖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을 만들어서 얘가 잘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질소 동화작용을 할 수 없지. 그래서 이것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질소 화합물이 전달이 되는 거야. 이런 거. 단백질과 핵산. 이게 아까 식물이 죽는다 그랬잖아. 동물도 죽어. 동물들의 배설물 안에는 아직까지 분해되지 않은 질소 화합물이 있는 거야. 이걸 분해작용. 이것을 분해하는 거야. 분해해서 쓰는 거야. 얘는 사체 배설물을 다 분해해버리는 거지.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뀐대. 암모늄이온. 그럼 얘는 다시 재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쓰인다. 그리고 또 토양에 있는 어떤 세균은 이 뒤에 질산이온을 다시 대기 중으로 되돌려주는 애도 있대. 이런 걸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하는. 야, 이거 혹시 나오냐 여기? 안 나와요. 이게 좀 틀어. 여기까지 나왔냐? 거기까지는 나왔어요. 이 나오냐? 이때서 이거 안 나와요. 이게 탈질산화 작용이야. 여기에 누가 관여하는 거냐면 탈질산화 세균이 하는 거야. 이것도 세균의 도움을 받아. 이것도 세균이 도와주고, 이것도 세균이 도와주고, 이것도 세균이 도와주고. 탈질산화. 오케이? 가끔 가다가 얘들이 번개 맞아. 그럼 이게 깨져. 저걸 번개 맞아서 깨진대. 그리고 대기 중에서 산소라든가 물이랑 이런 것들이랑 화학 반응을 한대. 저걸 깨져가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 이거요? 무슨 과정이라고 부르게? 얘가 이렇게 돼서 떨어지는 거. 이것도 질소 보정. 하나, 이게 질소 보정이라며. 이건 세균이 해주는 질소 보정이야. 근데 이 보정은 공중방전으로 일어나는 거야.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질소 보정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질소들이 생명체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를 이렇게 하고 바뀌어. 이게 질소 보정이라고. 그럼 그걸 흡수해서 만들어서 써. 그게 질소 동화작용이야. 배설물 돌려 쓰는 거지. 돌고 쓰는 거지. 배설물 저쪽 소비자 이거는 분해자들이 다 분해하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뭔 소리야? 질소를 이건 질소 보정이 아니고 이렇게 질소가 암모늄이온이라든가 질소가 질산이온으로 바뀌는 거. 이것만 질소 보정이라고. 질산화 작용 밑에 있는 CF죠. 뭐예요? 질산화 세균이 해준다. 질산화. 이거는 탈질산화 세균이 해주는 거고. 쟤는 질소 고정 세균이 해주는 거고. 세균들의 도움을 받는 거야.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했잖아. 콩과 식물의 뿌리 혹에 붙어 사는 박테리아 또는 아조토박터 이런 분들이 있어. 아질산균, 질산균 이런 애들이 있고 탈질산화 세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대. 그럼 탄소도 생태계 내에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재사용이 되는 거고, 질소도 생태계 내에서 이렇게 재순환되면서 재사용이 되는 거고. 탄소소에 이렇게 질소 중에서 탄소하고 질소가 인 저것도 마찬가지. 인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거기 191페이지에 물질의 순환에서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에 대한 해석과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이거 네모 뚫어놓고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거. 직접 좀 모르고. 그러면 그, 가, 나, 다 뭐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 들어가셔야지. 이 다음에 11월 달 그때 열심히 문제 풀 거야. 그거 할 때 이게 물질 순환.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된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질소 고정 과정, 그 다음에 질산화 작용, 탈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단백질과 햇산을 질소화합물이라고 표현한다. 선생님, 아니, 저 질소 화합을 질소화합물 원리. 반. 단백질하고 핵산. 단백질하고 핵산이 질소화합물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설계도를 만들 때도 줄 수 있어야 되고, 효소 만들 때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호르몬 만들 때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될 수 있어. 그래서 맨 밑에 3번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 그 생태계 안에서 물질들은 계속 순환되고 있지. 근데 에너지는 생태계 밖에서 들어온 에너지는 그대로 생태계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얘기. 자, 넘기면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생태계 평형. 이것도 아주 그냥 간단해. 자, 평형 상태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1차 소비자가 늘어났어. 어떤 일이 벌어지게? 1차 소비자가 늘어났으니까 걔네들을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도 늘어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1차 소비자가 다시 줄었어. 왜? 그렇지. 1차 소비자가 늘어나서 2차 소비자가 늘어났긴 했지만 1차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1차 소비자의 먹이로 생산자가 감소하게 된다고. 그럼 결국은 생산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1차도 줄어들고 당연히 2차 소비자도 줄어들어서 그럼 1차 소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생산자가 늘어나겠지. 예. 원래의 평형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게 먹이 사슬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된다고. 근데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도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될 수도 있대. 남극 되게 춥지. 펭귄의 개체수가 그렇게 계속 많이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추워서 그래. 그래서 오른쪽에 찌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남극의 펭귄은 낮은 기온 때문에 번식률이 낮아서 개체수가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건 추워서. 근데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게 되는 그러한 요인에는 자연재해도 있고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들도 있고 외래 생물의 유입에 의해서도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도 있다는 뜻이지. 깨져서 회복이 돼야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할 텐데 그게 안 되면 생태계 평형은 파괴가 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언제든 다시 돌아오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단시간 내에 이렇게 회복하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인간이 개입하면 안 돼. 냅둬야 되는데. 자, 그래서 뒤에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 맨 마지막 생물 다양성. 야, 찍고 싶지 않아? 안 찍고 싶어? 찍었어? 지워? 아 잠시만요. 지워? 아 잠시만요. 와, 내 얼굴 말고. 와, 내 얼굴 말고. 셀카를 찍는구나. 아니에요. 콩가식물이 뭐라고 하셨어? 콩, 완두콩. 그러니까 어떤 게 콩가식물? 콩 관련된 나무가 식물. 콩가식물이에요? 이 콩이라는 식물. 우리는 사람 과에 속하지.
그건 몰라? 종속 과목 강문계 그 과의 과야. 콩과. 우리는 사람과 해석하는 거고. 고양이과, 개과. 이거 들어봤어? 그 과야? 아, 분류기. 들어봤어.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그래서 1학년 때 영화과학에서 이거 하잖아. 안 배워? 해요. 그래, 이거 해. 1학년 때. 과학이 뒤에, 기말 때. 지도가 쏠려가지고 초음만 하나 아마 대충 할 확률이 높아. 23. 20분 남았네. 끝나? 생물 다양성과 보전. 자,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생태계가 다양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대. 생태계 다양성. 숲도 있고 사막도 있고 하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은 이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생물 종들이 다양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토끼도 살고 버섯도 살고 사슴도 살고 호랑이도 살고 이렇게 생물 종의 다양성이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생물 종의 개체들 간의 유전자가 다양하다라는 의미로 유전적 다양성이다 이렇게도 설명되어 줄 수 있고,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된 거. 어떤 지역에 A종과 B종이 살고 있었는데 A종이 있고 B종이 있대. 자, 불리한 환경에 처했대. 그 지역에서 어떤 종의 생존율이 높다? B 왜? 잘하지만 다 있어. 얘네들은 거의 똑같이 그렸다라는 얘기는 A종은 유전적 다양성이 적은 반면에 얘네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거든. 왜?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불리한 환경에서 얘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가수성보다 좀 그래,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A종들은 생존율이 떨어진다. 근데 이쪽은 뭐 이런 애들은 적응하지 못했다 쳐도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더욱더 자손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쪽으로 진화하는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지. 아빠가 정자의 가지수를 2의 23승까지, 한 800만 가지. 엄마도 2의 23승까지, 800만 가지. 근데 그걸 끝나지 않아. 교차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과 난자가 만들어질 확률을 따졌을 때 아빠가 똑같은 정자, 엄마가 똑같은 난자를 못 만들어. 그럼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자식들은 다양한 개체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네가 먹는 바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낮은 식물이에요. 다 똑같은 애야. 한번 병충해가 일면 싹 멸종할 확률이 높다. 새로 바나나를 지금 다시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그 바나나가 어떤 그 해충인지 뭐지 이것 때문에 멸종했거든.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 그 전에 우리가 먹었던 바나나는 없어졌어. 그거 지금 우리가 먹는 것도 곧 없어질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그래서 이 정도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다. 어느 쪽이 생물 종다양성이 크니 이런 걸 물어봐. 그럼 일단 그 두 지역의 개체수를 비교할 텐데 똑같아. 개체수가. 그럼 개체수를 가지고는 어느 지역이 생물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 그리고 종수를 한번 비교해봐. 종수. 에이씨, 여기도 다 5종으로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비교할 거냐? 종 분포도를 보는 거야. 가 지역은 5종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 근데 나 지역은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들. 어느 쪽이 종다양성이 높으냐? 라고 물어보면 가 지역이 종다양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왜일까? 일정이니까. 개체수 똑같고 종수 똑같으면 자, 종 분포도를 봤을 때 그런 분포를 하고 있는 쪽이 자, 그 지역에 산사태, 홍수가 나가고 각 종들의 절반이 사라졌대. 이 지역은 이 종이 사라지게 된다. 홍수가 나요. 그럼 이쪽은 5종이 살고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3종이 살고 있으니까 종다양성은 다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하는. 그래서 그 밑에 자료 분석하고 종다양성 비교하는 거 있잖아. 가나 네. 어디가 종다양성이 높아? 나. 나가 더 높을 것 같아. 그런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됐냐? 자, 그 밑에 보면 야, 그 무당벌레 엄청나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네. 야, 이렇게 다양해? 그 달팽이의 그 돌아가는 그 나선 모양도 다 다르다. 그것도 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되게 다양해. 달팽이 모양 이런 것도. 자, 생물 다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생태계의 평형이 종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에서 자, 거기 보면 메뚜기가 사라지면 뒤지 얘네도 사라지고 수리부엉이도 사라질 수 있지. 근데 오른쪽에서는 메뚜기가 사라졌어. 그러면 거기는 수리부엉이는 메뚜기 사라지면은 생쥐 사라지고 또 뒤지 사라지는데 다른 거 새우에서 오리 이런 거 새우에서 어류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수리부엉이까지 대체먹이가 존재하고 있지. 그러니까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안정적이다라는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197페이지. 생물 자원으로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지. 의식주 자원, 의약품, 유전 자원, 휴식 공간 및 관광 자원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지. 서식지의 파괴와 단편화.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 당연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종수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 말로 할게. 전체 지역이 50%가 사라지면 서식지가 50%가 없어지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의 10%가 사라진대. 근데 그 면적이 90% 정도가 사라지잖아?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종수의 50%가 사라진대. 이렇게 서식지의 파괴로 인해서 종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단편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아니,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로 바뀌어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단편화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책을 한 장만 넘겨. 아니다, 205쪽 혹시 있냐? 205쪽? 205쪽 있지? 거기 11번. 그 그림 봐봐.
이게 중간에 철도 도로가 나갖고 서식지가 단편화가 됐어. 아 없어? 알았어. 얘가 단편화가 됐어요. 그리고 막 도로가 생기고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다가 차에 쳐서 죽어. 가겠어?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단편화된 각 지역에서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고립된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는 유전자 교류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유전자 교류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된다? 그래, 낮아진다고. 그럼 고로 오랜 시간 지나면 멸종하게 된다. 섞여서 많은 개체들 간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유전자의 교류환이 계속 교류가 일어나야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게 고립되다 보니까 안 가니까 여기 있는 개체들 사이, 여기 있는 개체들 사이, 여기 있는 개체들 사이에서만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 유전적으로 이게 다양성이 낮아져서 사라진다. 그럼 도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좋지. 뭐라도 보신 거예요? 유전자. 교류. 그러니까 유전자 교류가 없어지니까 유전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멸종 위기의 확률이 높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 생태통 이런 거 만들어줘야지. 모든 동물들이 다 인간처럼 되고. 뭐라고? 동물들은 어. 인간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아 물론 그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다가 죽으면 뭐 끝이지 뭐. 안 갈 수밖에 없다.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립된 생활이 오래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외래종의 유입? 외래종? 외래종은 뭐니? 베스. 아니 그건 외래종의 한 종류고. 외래종. 외국에서 들여온 종. 원래 걔네들의 서식처가 이 지역이 아니야.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온 종이 외래종인데 그 외래종이 왜 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리니? 상소기구를 데리고 왔는데 왜 생태계가 파괴가 돼? 그 병까지. 개구리는 그 상위 소비자인 뱀에 의해서 개체수가 조절이 되거든? 근데 황소개구리는 너무 커. 뱀까지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포식자가 존재할 확률이 낮아. 그래서 외래종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대. 뉴트리아 알아? 알아요. 이만한 쥐? 이만한 쥐? 그 모피 때문에 갖고 들어왔대. 모피. 응? 근데 이제 망했지. 모피 사업이. 손으로 안 해서. 결국 그 많은 쥐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에이 우리나라 이 혹독한 겨울을 못 버티겠지. 그래서 뉴트리아를 풀어줬다고. 어떻게 되지? 살아남았어. 이 혹독한 한국의 겨울을 걔네들이 원래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애들이야. 뉴트리아가 살아남았어 지금. 그래갖고 그 낙동강 일대의 하천 생태계의 파괴 주범이야. 잡으면 소각해야 돼. 근데 그 뉴트리아 간에 들어있는 옹담 알지? 쓸개 성분이 몸 속에 들어있는 것보다 5배나 높대. 함량이. 그럼 빨리 내려가서 필요한 애들은 잡아서 그것만 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희가 폭주하는데 못 잡는데 하도 영리해갖고 얘가 과일을 좋아해갖고 과일 안에 들어가고 망 설치하는데 그게 잘 못 잡는데 그래서 잡히는 애들도 있지만 결국 엄청나게 번식을 많이 하는데 한번 날 때마다 개체수가 막 10마리 막 12마리씩 낳고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제대로 안 되네. 외래종은 포식자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포식자는 안 좋은 거 있어요. 그럼 또 포식자 또 데려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러면 외래종은 천적이 없고 이런 경우에만 외래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는 애들, 같이 그 생태계 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것도 외래종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서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종들을 포괄해서 외래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생태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근데 이제 대부분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거야. 붉은 띠거북, 애완용으로 들이고 오고 막 그런 거. 물고기, 베스 이런 것도, 식물, 가시박 이런 것도. 그게 문제야 이런 것도. 어쨌거나 꽃매미 이런 것도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감수하는 불법적인 포획과 남획.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어쩔 수 없는 거지. 고래. 아, 일본 놈들이 자꾸 고래를 연구 목적으로 잡아 지들 먹으려고 싶어. 큰일이야 아주. 우리나라 이제 그 사업이 없어졌잖아. 고래 잡는 사업. 포항인가 울산 막 이쪽에서는 성행했는데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서 자연적으로 죽은 거는 어쩔 수가 없이 그물 주인한테 그게 가져가게 놔둔대. 근데 고래 한 마리 잡으면 한 몇천만 원씩 한대는데 바다에 로또래 그물에 걸려서 죽으면 그걸 악용해갖고 막 불법적으로 잡으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고래 잡. 어쨌거나 그래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 끝. 다 했어. 안녕하세요. 꺼줘야 될 거 아니야.